심플하지만 화려하게, 진중하지만 이티 있게, 100만 원이지만 1억 같은 효과와 같은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모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많이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모순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카피라이팅 강의 진행을 맡게 된 임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작품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조선의 왕 인조가 신하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추위가 계속되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에 신하가 인조한테 보고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껴 먹으면 한 달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아껴 먹으면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인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대답을 들은 신하는 황당해하죠. 그럼 도대체 뭐 얼마나 아껴 먹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일을 진행하시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아마 이런 요구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내로 천천히,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진중하지만 이티 있게, 깔끔하지만 톡톡 튀게, 2인분 같은 1인분, 그리고 100만 원이지만 1억 같은 효과와 같은 요청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사실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아마 이 세 가지 요청들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건데,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진중하지만 이티 있게, 깔끔하지만 톡톡 튀게 다 같은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크리에이티브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순 같은 거죠, 모순. 사실 이러한 모순을 봤을 때 이게 꼭 잘못되었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 기획자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이런 모순된 조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찬찬히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10,000원어치의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쉬운 일이죠. 그건 되게 1차원적인 일입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10만 원 가치의 음식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은 그건 되게, 그때부터는 머리가 이제 빠개지는 일인 거죠. 네. 그때부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주고 10,000원의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1차원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10,000원을 주고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모순된 조건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흑백요리사 보신 분 계시죠? 흑백요리사 보시면 편의점 요리 대결편이 나옵니다. 편의점 요리 대결편. 그 대결편을 보면은 편의점에 파는 몇천 원짜리 음식으로 진짜 4만 원, 5만 원짜리 고급 파인다이닝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내죠. 그들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고의 요리사였기 때문에, 한국 최고의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요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최고의 감독, 더 나아가서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 불리는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으로 황금 종려상 수상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사관왕을 이룩한 영화 감독이죠. 아시다시피. 그렇게 봉준호 감독에 대한 작품의 평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술적인데 대중적이다. 예술적인데 대중적이라는 말은 모순된 상반된 조건입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왔죠. 이렇게 모순된 상반된 조건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일 때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카피 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워지는 요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이 모순에는 두 가지 정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형식의 모순, 관점의 모순, 이 두 가지 정도의 모순이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모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면서 많이 맞닥뜨려야 되는 이런 모순된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의 모순입니다. 형식의 모순. 여러분들 이런 요청들 많이 받으시죠? 광고주로부터 카피 좀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번 신제품 카피는 좀 위트 있으면서 좀 진중하게 써달라고 해요. 만약 이 요청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좀 황당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듯한 그런 요청이 사실 마찬가지죠. 위트 있으면 더 중요하게 써달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다중코드 전략을 활용하다 보면은 이 요청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중코드가 뭐냐? 다중코드는 스타일과 메시지, 이 상반되는 코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코드를 활용하면 그 메시지의 매력들을 한껏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난해한 개념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기생충의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화 기생충은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영화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어떤 상반된 코드가 있는지. 한국적과 세계적. 이 두 가지는 상반된 코드입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은 바로 이 상반된 코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의 크리에이티브 작품성은 높아지고 많은 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을까요? 영화 기생충은 어떻게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영화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영화 아마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건데 이 영화의 주제는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는 꼭 한국적인 소재는 아니죠. 한국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라는 주제는 보편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은 이 빈부격차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그냥 보편적인 스타일로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타일은 반지하. 반지하는 되게 한국적인 스타일인 거죠. 한국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봉준호는 이 빈부격차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한국적인 스타일의 반지하라는 공간 연출을 해서 이 세계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이 두 가지 상반된 코드를 봉합하는 좋은 연출을 보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와닿는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겉바속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겉바속촉. 사람들은 이 겉바속촉이라는 음식, 레시피를 되게 맛있어요.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겉바속촉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간단합니다. 겉바속촉은 그것 둘러싼 스타일은 되게 바삭하죠. 바삭한데 그 안에 내용물은 되게 촉촉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코드가 겉바속촉이라는 그 음식 레시피 안에 다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씹었을 때 바삭한 식감을 주고 또 목에 넘겼을 때 되게 촉촉한 식감을 주죠. 그래서 바삭한 스타일 그리고 촉촉한 내용물 이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전 매력 같은 거죠. 이 겉바속촉 레시피라는 게. 그럼 다시 한번 광고주의 요청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광고주가 카피 좀 빨리 써달래요. 예. 진중하면서도 위트 있으면 진중한 카피를 좀 이번 신제품 카피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다중코드 전략, 기생충과 겉바속촉 레시피로 예를 들었던 그 다중코드 전략을 한번 여기에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죠. 모든 창작물, 거의 대부분의 창작물은 스타일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필터를 꼭 거칩니다. 스타일과 내용. 그럼 여기서 카피에 있어서 스타일은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고 그 내용은 바로 브랜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진중하면서도 위트 있는 카피를 쓴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스타일은 위트 있게 하고 그 메시지 내용은 진중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포르라는 맥주 브랜드의 카피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사포로 그대로라는 브랜드 카피인데 이 카피를 보면 저는 위트 있으면서 진중한 카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포로 그대로 사음절 길이 딱딱 맞췄어요. 그리고 뭐뭐로 가공까지 딱 맞췄죠. 문체 자체는 되게 위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떻죠? 되게 변하지 않는 사포로 맥주의 그 매력을 진중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트가 있으면서 진중한
카피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도로코 페이스의 카피예요. 남자의 피부 날로 빛나다. 이 카피 또한 위트가 있으면서도 진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이란 도금 이어를 활용했죠. 이 카피는. 그래서 데이를 뜻하는 날, 그리고 레이저, 면도날을 뜻하는 날의 도금 이어로 활용했고 동시에 도로코 페이스의 진중한 매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문체와 메시지를 맞추는 기준은 뭘까요? 왜 밑에 있는 것은 스타일에 맞추고 진중한 것은 메시지에 맞출까요?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나중에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0%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체는 타겟에 맞춥니다. 문체는 타겟에 맞추고 메시지는 브랜드에 맞춥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문체를 통해서 타깃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메시지는 바로 그 정서적 유대감을 만든 그 문체에 태워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타깃으로 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러면 10대, 20대 타깃으로 한 문체는 어떨까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행어나 좀 유머러스한 문체, 그리고 꼭 B급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문체에 바로 브랜드 메시지를 태워서 보낸다면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그 브랜드의 메시지,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형식의 모순 이어서 두 번째의 모순입니다. 바로 관점의 모순인데 관점의 모순. 효과적인 카피를 만들려고 하면 두 가지 속성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성, 구체성. 이 두 가지의 속성이 꼭 필요한데 여기서 효과적인 카피에 있어서 단순성과 구체성은 뭘까요? 단순성은 고객의 관점입니다. 고객은 어려운 거 싫어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브랜드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일 받으시죠. 메일 받으면 되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USB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되게 고객한테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자세히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단순성과 구체성 그 자체는 되게 모순된 요청입니다. 이 상반된 코드를 하나로 봉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생충을 제가 소환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나서 영화평론가 이동진이라는 분이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개그 우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는데 이 한 줄 평을 남기고 난 다음에 이동진 평론가가 되게 많이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썼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명징과 직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처연한 개그 우화? 그거 도대체 허세 넘치고 그거 올거리 말 아니냐 라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되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평론가 입장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동진 평론가의 입장은 일종의 브랜드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이 네티즌들의 입장, 너무 어렵게 썼다. 이거 한 줄 평이 왜 이렇게 어렵냐? 라는 건 바로 고객의 관점인 거죠.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알고 싶어하는 바로 고객의 관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진 평론가가 왜 이렇게 한 줄 평을 썼는지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이 영화 기생충은 너무 훌륭한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이나 미학적인 측면이나 연출적인 측면 하나 빠짐없이 좋은 것을 다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줄 평의 특성상 이 모든 좋은 것들의 요소들을 한 줄 평이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조력이 좋은, 딱딱 끊어지게 조력이 좋은 한자를 써서 한 줄 평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줄 평이 괜찮은 한 줄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모자란 한 줄 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훌륭한 한 줄 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론의 일부잖아요. 한 줄 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평론의 일부예요. 그럼 좀 쉽게 쓰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썼다고 욕먹을 일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이 아니라 한 줄의 문장을 이런 한 줄의 문장을 이 영화 기생충 세일즈 마케터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평론가, 세일즈 카피라이팅 전혀 달라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에 카피라이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쉽고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표현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세즈를 좌지우지하는 관건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제 구체성과 단순성 그 두 가지의 상반된 코드를 좀 봉합할 수 있는 카피 쓰기 8가지 유형을 설명드릴 겁니다. 더 많이 있지만은 지금 1시간 시간 관계상 제가 8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어 낯설게 하기입니다. 서술어 낯설게 하기. 서술어 낯설게 하기가 뭐냐면 이질적인 서술어를 원관점 키워드에 붙여서 고객들이 그 카피를 봤을 때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좀 색다르고 낯선 효과를 받게 하는 목적의 카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술어 낯설게 하기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적용할지 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서술어 낯설게 하기를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간과 돈 사이에 시간과 돈 각각 붙는 서술어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간 가다, 시간 빠르다, 그리고 돈에는 돈을 낭비하다, 돈을 절약하다, 뭐 돈을 투자하다, 돈을 소비하다와 같이 시간과 돈에 붙는 서술어가 각각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특정한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존경받는 국부로까지 치양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비유를 합니다. 비유. 그리고 추측하건대 이 시간은 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이후부터 이 시간은 돈이다 라는 비유가 점점 대중들에게 통용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돈이다 라는 비유가 통용화되었어요. 그 이후에 시간에 기존에 돈에 붙는 서술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죠. 시간을 낭비하다, 시간을 절약하다, 시간을 투자하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되게 쉽게 쓰는 표현들이지만 아마 그때 그 시절에는 이 표현도 아마 낯설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도식화해 보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중학교 때 배웠죠. 원관념, 보조관념. 원관념은 시간이고 보조관념은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보조관념에 서술어가 붙죠. 시간, 그리고 돈에 붙는 서술어, 낭비하다와 같은 말이죠. 이걸 아래와 같이 원관념에 보조관념에 서술어로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관념이 시간이에요. 그럼 돈이라는 보조관념이 뭐죠? 낭비하다, 절약하다, 아껴 쓰다 여러 가지가 많았죠. 그걸 붙이면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릴게요. 인생과 소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인생에 붙는 서술어가 뭐죠? 대충 저 정도까지죠. 인생 보내다, 인생 살다 정도라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소주에 붙는 서술어 다양하겠죠. 소주 마시다, 소주 한잔하다, 소주 원샷하다, 들이키다 이런 다양한 서술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인생은 소주다, 인생을 쓰디쓴 소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소주다 라고 비유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그럴싸하다, 맞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저희 어떤 표현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인생 한 잔의 원샷과 같은 조금 낯선 문장, 낯선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서술어 낯설게 하기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아마 아시겠죠? 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브랜드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우네아네라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는 행복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우 자주금에 명절 맛있어진다. 빌트모아의 그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리고 비타 500의 젊음을 채워요. 같은 문장들이 바로 서술어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피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라면 행복이 아니죠. 원래 아파트를 짓는다가 맞죠. 원래라면 아파트를 짓는다가 맞는데 아파트를 행복으로 치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음식이 맛있다가 맞는데 음식이 아니라 명절로 치환을 했죠. 그리고 원래 옷을 입는다이지만 옷이 아니라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비타 500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비타 500을 채우다가 맞지만 비타 500이 아니라 젊음을 채워요 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꿀 때 뭐가 되게 중요할까요? 그냥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비타 500 같은 경우에는 그 비타 500의 타깃이 영할 수도 있고 이 비타 500을 먹는 사람들이 좀 생기 있고 좀 활력도 없고 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 500이 아니라 젊음으로 그 치환을 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브랜드의 메시지에 맞게 치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건데 이건 저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자주 씁니다. 이 극과 극의 유형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의 단어들을 일치시키거나 대조시키면서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효과를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극과 극은 서로 일치한다라고 많이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빛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껌껌하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빛이 많아도 눈이 부셔가지고 저희가 앞을 볼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은 서로 일치한다라는 이 원리에서 출발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노래 또한 극과 극의 원리를 활용한 네이밍이다,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죠? 너무 많은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는 극과 극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누구신지 잘 아시죠? 이건 아시는 명언이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되게 유명한 카피죠. 자, 이건 뭘 대립시켰을까요? 바로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개념들을 대립시키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장 구성이지만은 문장의 밀도가 높고 이 대립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을 통해서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드라마틱한 원리를 만들어내서 딱 이 문장을 보면 머릿속에 바로 각인되죠. 그럼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극과 극의 원리를 활용했을까요? 스포티파이의 카피입니다. 취향은 무제한, 요금은 베이직, HP의 색깔은 컬러, 비용은 흑백, 그리고 치토스의 중개사는 있다, 수수료는 없다, 홈플러스의 1% 마음에 안 들어도 100% 교환 환불. 이 카피가 바로 극과 극의 원리를 대립하고 대조시켜서 매우 드라마틱한 원리를 만들어낸 유형의 스킬입니다. 자, 그럼 보죠. 무제한과 베이직, 컬러, 흑백, 있다, 없다, 1%, 100% 이런 개념들을 대립시켰습니다. 아마 이런 쭉 브랜드를 보시다 보면 이런 카피들을 많이 쓴 유형들이 꽤 많이 보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원리를 노린 카피입니다. 자, 이것도 극과 극의 원리를 활용한 카피입니다. 오늘 아침 달리는 5km 트랙 중 가장 먼 구간은 침대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다 라는 나이키의 카피입니다. 이 카피는 극과 극의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극과 극의 원리와 좀 다르게 좀 응용했습니다. 응용한 버전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했을까요? 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극과 극의 원리가 좀 쓴 것 같죠, 이것도. 이 카피는 두 문장 단위로 극과 극을 대립시키고 충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아침 달린 5km의 트랙은 객관적으로는 긴 거리입니다. 하지만은 이 카피에서는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짧다라고 묘사를 했죠. 그 침대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는 객관적으로 되게 짧습니다, 비교적. 하지만 심리적으로 되게 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대립시켰나요? 어떤 개념들을? 문장 단위로 짧은가 긴, 롱과 쇼트 이 두 가지의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문장 단위로 대립시키고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카피를 보면 아이러니하고 그 카피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도우미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잘 아시는 유형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카피라이팅에서도 이런 카피를 많이 쓰기도 하죠.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도우미의 이 카피의 가장 큰 특징, 강점은 바로 더블 미닝, 이중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중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피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로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메시지의 구체성과 정보량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우미어 카피가 요즘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자주 활용되는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신한카드의 카피입니다. 나는 언제나 원하지. 그리고 티맵 대리의 티나게 좋다. 다슈라는 두피 샴푸입니다. 뭐 하나 빠짐없는 두피 샴푸. 그리고 SK텔레콤의 생활의 폼이 바뀐다. 어떤 도우미어를 활용하게 되는지 탁탁 눈에 들어오시죠? 맘스터치의 빠르게보다 올바르게. 그리고 오뚜기의 오 죽이네 라는 카피입니다.
이 모든 카피들이 바로 동음이어를 활용한 카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음이어 카피를 쓰실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절 단어가 유리하다라는 건데 그 이름절 단어가 왜 유리할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절이어야지 이중음이 더블 미닝을 만들기에 수월합니다. 이음절 이상으로 넘어가면 경우의 수가 너무 확 떨어져요. 더블 미닝을 만들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절 단어가 유리하다라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이름절이 이음절보다 조금 더 고객의 뇌를 팍팍 꽂힙니다. 핵심 키워드 이름절로 강조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라임. 라임도 동음이어와 같이 자주 쓰이는 여러분도 아마 자주 활용하실 카피라이팅 스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라임은 동음이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동음이어는 소리 같은 소리지만 뜻이 다른 단어이지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소리, 다른 의미의 단어 2개 이상을 활용해서 만드는 카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임을 활용한 카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리듬감입니다. 리듬감. 비슷한 소리에 2가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듬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맛을 살려서 고객의 뇌를 계속 맴돌 수 있게 만들어내는 카피가 바로 이 라임이라는 카피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엽기떡볶이입니다. 엽기떡볶이의 카피 어떻게 그리고 NH농협의 눈부심 그리고 미에로 하이바의 날씬함을 닮아봐 미에로를 담아봐 그리고 서브웨이 그새 많이 컸다 그리고 CDG의 체어의 에어를 더하면 그리고 스카나의 아르카나 오스카나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라임을 활용한 카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동음이어와 라임 이 2가지를 결합한 응용 버전의 카피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삼다수의 카피입니다. 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카피죠. 예전에 유행했던 카피인데 바나나 안 바나나 이 2가지 카피가 라임과 동음이어를 결합한 응용 버전의 카피입니다. 그럼 왜 이게 응용 버전의 카피일까요? 그걸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산다. 여기서 산다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산다는 살아간다. live의 뜻이 있고 buy, 구매하다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와 산다. 이 2가지 의미 비슷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만큼은 삼다수로 산다와 동음이어와 라임을 결합한 응용 버전의 카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 2가지 뜻이 있죠. 홀린다라는 뜻, 그리고 먹는 바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동음이어와 라임을 활용해서 바나나 안 바나나라는 카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 다음 유형은 A is B라는 힘있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카피라이팅 유형입니다. 이 A is B 구조는 하피 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A is B 구조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은유의 구조와 같습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결합시킨 방법이 바로 A is B 구조죠. 이 은유가 조금 효과적이고 좀 창의적인 은유가 되려고 한다면 이질적인 낯선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질적인 낯선 요소. 이 이질적인 낯선 요소가 도대체 뭘까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럼 바로 이 비유사성이라는 겁니다. 비유사성. 비유사성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창의적인 은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 2가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바로 은유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의 비율이 너무 낮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은유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담은 살코기다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잡담이랑 원관념과 살코기라는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의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문장만 봤을 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 비율이 너무 넓고 높으면 너무 많으면 이건 되게 식상하고 상투적인 은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는 천사다와 같은 은유가 바로 그렇죠. 되게 상투적이고 아이와 천사 사이에 유사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창의적인 은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원관련과 보조관련 사이의 유사성의 비율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딱 적절해야 돼요. 이 유사성의 비율이라는 게 딱 적절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야간 편의점은 도시의 등대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잡담은 살코기다, 그리고 아이는 천사다와 다르게 새롭게 그 야간 편의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피를 보고 난 다음에 야간 편의점 보면 정말 도시의 등대처럼 지친 도시인들이 조금 안식처,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간 편의점 도시의 등대와 같이 너무 유사성의 비율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유사성의 그 비율을 만들어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인 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에서 어떻게 이런 A is B 구조를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카피죠. 에이스 침대의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카피. 그리고 가그린의 투명한 안심이다. 그리고 네파의 네파 스티오, 신발계의 SUV,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와 같은 카피가 바로 A is B 구조의 은유 일등 카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중간, 이 유사성, 이 교집합, 이 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카피를 쓰시기 전에 어떤 메시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으냐, 바로 이 중간, 이 교집합 구역, 이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침대는 과학이다 사이의 유사성은 뭘까요? 바로 그건 편안함입니다. 침대는 육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과학 자체도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투명과 안심 사이의 유사성의 교집합은 바로 무해함이죠, 무해함. 그리고 신발과 SUV 사이의 유사성의 교집합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그리고 여행과 살다 사이의 유사성은 생활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그 다음의 유형은 의태어와 의성어인데, 이 의태어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이고, 의성어는 바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의성어와 의태어는 요즘 같은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고객의 행동,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고객의 행동을 인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카피라이팅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키워드를 고객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수 있게 만들어주기에 효과적인 카피의 유형이 바로 의태어와 의성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쓱이라는 카피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 쓱은 의태어입니다. 어떤 행동을 묘사한 의태어일까요? 바로 이제 온라인 몰에서 스와이핑 할 때, 그죠? 스와이핑 할 때 우린 쓱쓱 합니다. 바로 이런 고객들의 행동 의태어를 표현한 겁니다. 그 덕분에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할 때 쓱이라는 카피이기 때문에 바로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더없이 좋겠죠. 쓱이라는 카피 하나, 단 이름절의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자, 마레보카의 영어가 그냥 툭, 그리고 퍼실에 간편하게 툭, 완벽하게 싹, 다방에 다다다 다 있다 다방, 그리고 제로콜라의 브르르와 같은 카피가 바로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한 카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유형입니다. 그 다음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패러디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원본에 있는 문장, 표현들을 비틀어서 전달하는 카피인데, 이런 패러디의 유형 카피는 조금 더 고객에게 친숙한, 쉽게 재미있게 다가가기에 좋은 유형 중인 카피입니다. 근데 이 패러디 카피를 쓰실 때는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원본 대중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패러디 카피를 했는데 기껏 고생해서 패러디 카피를 썼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원본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패러디 카피를 써봤자 효과가 없겠죠. 이게 도대체 어떤 원본으로 비틀어서 카피를 썼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원본 대중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시의적절성입니다. 이거는 단물이 다 빠진 다음에 패러디 카피 쓰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한창 밈이 확대되고 한창 핫할 때 써야지 패러디 카피가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의 카피입니다. 없었는데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카피죠. 어떻게 상황이 변하니? 서브웨이 섭섭한데요. 버거킹의 묻고 더블로 가. 에뛰디의 누가 지금 통공을 하였어. 와 같은 카피가 바로 원본, 대중문화 콘텐츠를 원본으로 한 패러디 카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패러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점은 뭐냐면 대중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친숙한 문장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윌라 오디오북의 카피입니다. 기깔나게 즐기다. 우리 기깔난다. 야, 너 오늘 옷 되게 기깔나게 입었다. 그런 표현들을 관용어처럼 많이 쓰기도 하죠. 기깔나게 즐기다. 그리고 HP 앱손의 카피입니다. 드디어 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표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본색을 드러내다. 그리고 심지어 월화수목 금토일 요일책에도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육아일과 같은 패러디 네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 상호작용인데 이 카피는 되게 고급 스킬입니다. 고급 스킬인데 이 상호작용의 유형이 도대체 뭐냐? 설명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냥 카피를 쓸 때 카피 문장만 멋들어지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카피가 당겨야 될 매체, 그 매체의 속성을 염두해서 카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와 그 카피가 당기는 그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카피라이팅을 하면 훨씬 더 고객들에게 임팩트 있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문 같은 거 보시면 당기세요라는 그 스티커가 많이 붙어져 있죠. 당기세요. 이거는 당겨야지 열리는 문에 부착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당기세요라는 스티커가 이 문이 아니라 저는 벽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 벽을 보고서 복도 벽을 보고 당기세요라는 카피가 딱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벽을 보고 뭘 당겨라는 거야? 뭘 당기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짜 당겨야지 열리는 그 문에 당기세요라는 스티커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문은 당겨야지 열리는 문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단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 당기세요라는 것은 바로 문장 카피라고 할 수가 있고 당겨야지 열리는 문, 그건 바로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와 그 매체에 당겨야 할 그 카피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체의 속성과 카피라이팅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꽤 고급 스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로코페이스의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있었던 빅배너 카피입니다. 웹툰은 스크롤을 밀어보고 수염은 도로코로 밀어보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으로 카피라이팅이 되는지 아시겠죠? 웹툰 플랫폼을 보면 스크롤을 밀어서 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쭉쭉 밀어보다가 이 카피를 딱 발견했어요. 웹툰은 밀어보고 수염은 도로코페이스로 밀어보기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매적 속성을 활용한 카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고 각인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좋은 카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인생의 다음 에피소드를 시작하세요. 넷플릭스의 최근 카피라이팅입니다. 문장. 이건 어떤 매체 속성을 활용했을까요? 바로 다음화. 그죠? 보통 넷플릭스 보시면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때 콜투 액션 버튼이 딱 있죠. 다음화. 라는 콜투 액션이 딱 있습니다. 바로 그 콜투 액션 버튼의 속성을 활용해서 메시지 문장을 만들어낸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머리가 아마 터지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봐요. 카피 쓰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다양한 게 있겠지만 모순이 바로 카피 쓰기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순에는 두 가지의 모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의 모순, 관점의 모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형식의 모순은 바로 다중 코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중 코드는 뭐죠? 상반되는 코드를 스타일과 내용을 통해서 봉합하고 통합하는 게 바로 다중 코드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점의 모순, 효과적인 카피가 되려고 하면 단순성과 구체성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성은 고객의 관점이고 구체성은 브랜드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중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모든 창작물에는 스타일과 내용이라는 두 가지 필터가 거의 꼭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스타일은 카피의 문체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피, 문체 같은 경우에는 타겟
맞춰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고려한 카피라이팅 문체를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문체에 태워서 보내는 게 효과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피 쓰기엔 8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어 낯설게 하기입니다. 이질적인 서술어의 보조관념의 이질적인 서술어를 원관념에 붙이는 방법이라고 제가 시간은 돈이다 라는 예시를 통해 설명드렸죠. 두 번째, 극과 극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개념의 단어를 대립시키거나 대조시키거나 일치시키면서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한 효과를 주는 카피라고 말씀드렸죠. 동음의 유형입니다. 소리인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 하나를 활용해가지고 더블 미닝 이중 의미를 만들어서 그 정보량과 구체성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카피 중에 하나다. 라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와 좀 다르다.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 2개를 활용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서 고객의 뇌리에 쉽게 각인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카피 유형 중에 하나다. 설명드렸죠. A is B는 바로 카피라이팅에 있어서 가장 정석적인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운율이 있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으면 유사성이라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식상한 운율가 되고 너무 낮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의태어와 의성어입니다. 의태어는 움직임, 사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태어와 의성어는 고객의 행동을 유도할 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강조하고 그것을 고객의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게 하기에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러디도 아까 말씀드렸죠. 친숙한 문장, 익숙한 문장을 비틀어서 조금 더 고객에게 친숙하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좋은 카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호작용은 제가 방금 고급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카피라이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카피라이팅이 담기는 그 매체의 속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카피라이팅을 하면 고객에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현장 실무를 하실 때 맞닥뜨리기 어려운 조건들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좀 현장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질의응답,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시면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실무를 해보다 보면은 시즌성이나 기념일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할인 이런 거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좀 요청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 주신 8가지 유형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씀하셨던 거는 퍼포먼스상에서 배너에서 세일즈 유형의 문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게 좋으실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8가지 유형은 다채롭게 만약에 베리에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극과 극의 유형의 카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너 문구 15자 문구로 되게 짤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각인시킬 수 있고 머릿속에 내리게 남기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조시키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거는 한 가지 제 생각인데, 만약 기생충이라는 세일즈 마케팅 선에서 카피라이팅을 한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니까 이동직 평론가처럼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쓰면 큰일 나죠. 제가 만약에 세일즈 카피라이터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무조건 칸 영화제 한국 종려상, 그리고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을 바로 박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것만큼 직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팅이라는 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카피라이팅은 되게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 상품이라는 가치가 기획이 잘 되고 기획이 잘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카피라이팅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8가지 유형을 설명드렸던 그러한 브랜딩할 수 있는 유형들,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적재적소의 유형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생충처럼 되게 세일즈 포인트도 되게 확실하고 상품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카피라이팅을 하기에 좋겠죠. 그것만큼 되게 좋은 USP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굳이 이런 문학적인 운유, 뭐 극과 극, 뭐 스스로 낯설게 하기와 같은 표현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USP들을 활용해서 카피를 쓰신다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다 라는 거고,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8가지 이 유형과 같이 그것을 접목하거나 좀 섞어서 카피라이팅을 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카피를 쓰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았지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